수부타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을 형성한 것은 그가 속한 환경일 겁니다.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우량카이족 출신이에요. 이 우량카이족은 몽골 초원 북부의 침엽수림 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런 부족인데요. 몽골 초원에 살아가던 부족들이 목축을 생업으로 했다면은 이 침엽수림 지대에 살아가는 우량카이족은 사냥이나 어로를 생계를 잇는 주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획득한 소산물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축을 치더라도 말이나 소 같은 그런 생물이 아니고 이 침엽수림 지대에 걸맞는 술록을 치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우량카이족 출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우량카이족이 단순히 사냥이랑 어로만 가지고 살아갔던 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정주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농경이나 목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수공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그 손재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량카이족도 농경이나 목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급 수공업을 발전시켜서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주로 모피를 제조하거나 금속을 세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익히게 되고 우량카이족은 모피 제조나 금속 세공에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고 이런 장인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집사라는 역사책을 저술한 라시드 아틴의 사료에서 이 우량카이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년경에 페르시아의 의사 라시드 아틴이 그의 저서 집사에 기록한 설명에 따르면 삼림부족들은 초원 몽골족들의 부족 간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라시드 아틴은 림이라는 술록을 기르는 우량카이족을 제외한 나머지 삼림부족이 대부분 가축을 기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의 후손들, 즉 술록치기 민족은 수부타이가 살았던 시대처럼 아직도 북극권 부근 시베리아 삼림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라시드 아틴에 의하면 삼림부족은 삼림지대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음은 라시드 아틴의 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량카이족은 자신들의 삶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날씨는 매우 춥고 눈밭에서 사냥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들은 양쪽 발에 차나라고 하는 긴 나무판을 묶고 마치 배를 몰 때 쓰는 장대처럼 손에 막대기를 쥔 채 나무를 밀며 눈이를 이동한다. 그렇게 산비탈을 재빨리 타고 내려가 동물들을 잡는데 중량, 이것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텐데. 라시드 아틴의 짧은 기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서 팩트랑 약간 다른 부분들 그리고 주의 깊게 볼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랑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림부족이 초원 몽골족들의 부족 간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원에서 활발하게 전쟁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는 사실 초원에 있던 부족들은 초원에서의 전쟁에 바쁘기 때문에 이 삼림지대까지 침탈할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칭기스칸이 초원지대를 완전히 통일하게 된 이후에 칭기스칸이 이 삼림부족들을 정벌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나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림부족이 전쟁의 화를 완전히 면했다고 보는 것은 팩트에 좀 어긋나는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카이족이 지금까지 술록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의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얘기로 라시드 아틴의 기록에서 우량카이족이 거의 오늘날의 스키와 같은 그런 장비를 차고 이동했던, 이런 눈밭이나 얼음밭을 이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스키와 비슷한 장비가 이 당시에도 고안되고 또 활용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묘사한 우량카이족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원의 유목부족에 비해서는 이 삼림부족이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 자체가 사냥과 어로에 깊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급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자급적인 성격을 띠는 생산 활동이 많다는 얘기는 외부와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삼림부족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유목부족에 비해서 훨씬 더 폐쇄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부타이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삼림부족보다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부타이의 아버지인 자르치우다이가 금속세공사였거든요. 이 금속세공사 같은 경우는 무기를 주로 제조하면서 아무래도 고객인 외부 부족과 접촉을 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도 판촉을 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초원의 여러 부족들을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삼림 부족보다는 좀 더 외부 세계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많았다 하는 게 이 수부타이가 이후에 몽골의 장군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조건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자르치우다이가 대장장이로서 접촉하게 된 많은 인사 중에 테무친,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르치우다이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 예수게이한테 자기의 아들인 젤메를 맡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오늘날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대의 전통과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이게 완전히 이상한 일만은 아닙니다. 일단 자르치우다이가 예수게이한테 자기 아들인 젤메를 맡기려고 한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적인 동기는 유목부족과 삼림부족이 공유하는 일종의 문화 때문인데요. 그 문화는 상속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목부족과 삼림부족이 공유하는 이 상속의 전통은 맏아들은 최대한 먼 곳으로 보내가지고 일족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의 가문만 봐도 주치 가문, 그러니까 바투가 서방 원정을 통해서 몽골 제국의 가장 먼 권역에서 일족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막내 아들인 툴루이 같은 경우는 화로를 지키는 자로서 몽골 제국의 핵심부를 지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치우다이는 자기의 맏아들인 젤메를 우량카이족의 전통과는 가장 먼 곳으로 보내서 일족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었던 수부타이는 일족의 화로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오치킨으로서 전통을 수호하고 대장장이로서의 역할을 이어받기를 소망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첫아들인 젤메를 어딘가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부족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지위 이상에 있는 유력자를 선택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인 우량카이족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만큼 사람이 조금 아쉬운 그런 세력을 선택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조건에 상당히 들어맞는 게 이 칭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였습니다. 예수게이 같은 경우는 조부가 몽골우르스의 1대 칸인 카불칸이었고 작은 아버지는 3대 칸인 코톨라 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내지는 반계에 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유력자와 꽤 가까운 혈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칸이 될 수도 있고 못하더라도 일족에서 어느 정도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점을 봤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게이 같은 경우는 세력 기반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맞아들여서 그 이방인을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였던 젤메를 이 예수게이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게이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아들인 칭기스칸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잘 기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나중에 아이가 좀 많이 크면은 그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르치우다이 같은 경우는 예수게이 정도를 굉장히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게이한테 오퍼를 넣었는데 그 오퍼를 거절당하고 나서 특별히 다른 일족에게 자신들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채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이 자르치우다이는 노인이 되고 아들인 젤메는 31살, 조금 늦은 수부타이가 12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1187년인데요. 이 시기는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예수게의 아들인 칭기스칸이 조그만 집단의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칭기스칸의 나이가 26세 정도가 되는데 그때 자르치우다이가 칭기스칸을 찾아가는 장면을 낭독과 아주 소소한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대장장이와 그의 두 아들이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험준한 산비탈을 따라 테무친의 막사로 향했다. 세 사람은 바이카로 서쪽 타이가지대의 숲속에 있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걸어왔다. 저 멀리 눈이 녹아 맨땅과 돌이 드러난 수목 한계선이 보였다. 몇 리만 더 걸으면 초원을 밟을 수 있었다. 초원에는 이미 봄이 시작되어 드넓은 몽골 초원에 새싹이 돋아 온통 녹색으로 뒤덮였다. 봄이면 몽골 시족들은 겨울 동안 지내던 막사를 산에 그대로 남겨두고 말대를 몰고 초원으로 내려와 풀을 먹였다. 반쯤 굶주린 채 혹독한 몽골의 겨울을 이겨낸 동물에게는 먹이를 배불리 먹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절이었다. 말이 다시 건강해져서 몽골족의 전쟁에 투입되려면 좋기 한 달은 걸렸다. 노인 대장장이는 몽골 초원 북쪽 삼림지대에 사는 우량카이족으로 이름은 자르치우다이다. 그는 20년 전쯤에도 이번처럼 먼 길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때는 큰아들 젤메와 함께였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다. 그 당시에도 대장장이었던 자르치우다이는 등에 풀무를 둘러맨 채 한때 몽골 시족 전체를 통치했던 몽골 제국의 장수이자 계승자인 예수게이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다. 그는 예수게이에게 자신의 큰아들을 수하로 삼아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예수게이는 오농강 델리운 동산의 막사를 치고 지내던 중 그곳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첫아들의 이름은 끝없이 계속되는 시족 간의 전투에서 자신이 죽인 용감한 장수의 이름을 따서 테무친이라고 지었다. 자르치우다이의 아들도 테무친과 같은 달에 태어난 어린아이였다. 예수게이는 자르치우다이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힘들게 아이 둘을 길러야 할 아내 후엘룬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젤메가 성인이 되면 기꺼이 받아주겠노라 약속하고 자르치우다이를 돌려보냈다. 숲속 마을로 돌아온 자르치우다이는 젤메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대장간 일을 했다.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아내는 그 아들을 출산하던 중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르치우다이는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느 날 자르치우다이는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거짓으로 몽골 천막에서 환대를 베풀며 독살한 것이었다. 예수게이가 죽을 무렵에 겨우 10살이었던 테무친은 시족 내 전사들의 충성심을 얻지 못했다. 시족이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테무친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는 말 한 필 없이 초원에 버려졌다. 테무친과 그의 가족들은 자르치우다이가 예수게이의 사망 소식을 접하기 전 몇 년 동안은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예수게이의 안다와 동맹을 맺고 마침내 보호를 받게 되었다. 돈독한 친분 덕분에 몽골 왕족의 피가 흐르는 테무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가까이 불러들일 수 있었다. 드디어 1187년 봄, 테무친이 오농강 둔치에 천막을 치자 그의 추종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가축을 이끄는 소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르치우다이는
태무친이 왕족의 아들이자 오랜 몽골 왕조의 계승자임을 알고 있었다. 대장장이처럼 소박한 사람에게도 약속이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때가 되면 예수게이에게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이제 자르치우다이는 그의 아들인 태무친과 그 약속을 지키려고 먼 길을 떠나온 것이다. 자르치우다이와 그의 두 아들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막사에 도착했다. 태무친은 낯선 사람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초병의 보고를 받고 자신의 천막 앞에서 기다렸다. 당시 몽골 전사의 삶은 잠시만 방심해도 목숨이 위태로웠기에 이방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몽골 비사에 자르치우다이가 태무친에게 했던 이야기가 실려있다. 오래전 나에게는 그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젤메라는 아들이 있었소. 오농강 델리온 동산에서 태무친 그대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대의 부친께 그대를 감쌀 검은 단비 가죽 베네옷을 주었소. 자르치우다이는 태무친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몽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혈통을 적어도 5대까지는 알고 있었고 한 번에 줄줄이 읊을 정도였다. 하지만 태무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르치우다이는 그 당시에 느낄 수 있었다. 노인 대장장이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어릴 때 내 아들 젤메를 그대 부친께 맡기려고 했지만 부친에게는 그대가 갓 태어난 터라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무친의 시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젤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젤메는 대장간 일에는 소질이 없었고 흥미를 보이는 법도 없었다. 자르치우다이는 다시 태무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제 나는 그때 부친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오. 지금부터 젤메는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안장을 얹게 하고 그대의 문을 열게 하시오. 자르치우다이는 그렇게 태무친에게 아들을 넘겨주었다. 당시 젤메의 동생도 아버지 뒤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몽골 비사에는 그 12살짜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실려있지 않다. 오치킨이 된 둘째 아들은 삼림 부족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아야 했다. 노인 자르치우다이 역시 젤메가 떠난 뒤 우량카이족의 전통대로 둘째 아들이 대장장이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어린 소년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그는 대다수 몽골족보다 키가 더 크고 체격이 좋으며 눈이 늑대같이 잿빛인 태무친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 숲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그는 아마도 봄을 맞은 드넓은 초원의 아름다움에 새싹이 깔아놓은 녹색 융단에 혹은 자신의 마을처럼 울창한 숲으로 가려지지 않고 머리 위로 곧장 쏟아지는 햇살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형과 마찬가지로 대장장이가 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형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았듯이 동생도 언젠가는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다만 1187년의 이른 봄 태무친과 대장장이 자르치우다이의 두 아들과의 만남이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젊은 장수이자 왕자인 태무친은 부족들을 통일해 모든 모전천막 거주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 1206년에 몽골 부족의 대표가 다 모인 대회의에서 지도자로 뽑힌 태무친이 새 칭호를 얻어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된다. 오래전 그 5월의 들판에서 한때 도망자였던 태무친은 칭기스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르치우다이의 둘째 아들도 훗날 세계를 뒤흔들게 된다. 자르치우다이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몽골 소년이 무사가 되는 14살이 되자 우량카이족의 보금자리를 떠나 태무친의 군대로 들어간 뒤 군인이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수부타이로 훗날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다. 앞서 말씀드린 대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수부타이의 형인 젤메가 31살이 돼서 26살인 테무친의 휘하로 들어가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둘째이자 막내인 수부타이는 가업인 대장장의 일을 승계하는 게 세상의 순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당시까지는 몽골 초원보다도 시베리아 침엽수림지대의 생활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몽골인이 아니었다는 얘긴데요. 몽골인은 일반적으로 3살 때 말 타는 법을 배우고 5살 때 활 쏘는 법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1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타본 적도 없는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일반적인 음식인 날음식, 마유주, 그리고 말의 목에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허기를 채워본 경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몽골 전사 같은 경우는 탁 트인 평원에서 굉장한 시야를 통해서 사방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이런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원의 유목부족과는 굉장히 먼 이 수부타이는 14살 때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등지고 형을 따라서 초원으로 가게 된 건데요. 침엽수림 지대에서 대장장이로서 늙어가는 정적이고 건실한 생활보다는 아수라장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힘든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부타이가 소년으로서의 패기에 넘쳐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몽골군에 합류한 수부타이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수부타이가 몽골군에 합류한 나이가 14살 때였습니다. 사실상 14살 때 어떤 역량이나 수완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서 몽골군에 합류했던 형 젤메가 몽골군 내에서 어떤 입지에 있었는가가 이 수부타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젤메가 몽골군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단서는 몽골 비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88년에 칭기스칸이 처음으로 칸에 등극하거든요. 이때 모든 부하가 칭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그 부하들 중에서 칭기스칸이 아주 이례적으로 칸이면서도 충성과 경의를 맹세한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인물이 바로 보르츠와 젤메입니다. 한마디로 젤메가 몽골군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거는 수부타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칭기스칸이 보르츠와 젤메를 치하하는 장면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무친이 보르츠와 젤메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 2사람은 내가 그림자 말고는 친구 하나밖에 없을 때 나의 그림자가 되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대들이 내 마음에 있게 하라. 꼬리밖에는 다른 채찍이 없을 때 꼬리가 되어 나의 심장을 편안케 했다. 그대들이 내 가슴에 있게 하라. 그대들은 전부터 나와 함께 했으니 내 위하의 장졸들을 모두 함께 통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목을 보면은 형인 젤메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칭기스칸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메는 중요한 정치적 협의나 군사회의 이런 데 항상 필참을 하는 그런 장군이었을 거고, 수부타이는 자연스럽게 이런 젤메의 부관으로서 중요한 협의나 군사회의를 모두 참관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참관하기 힘든 그런 고위급 장성들의 전략회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준 높고 실제적인 교육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젤메가 칭기스칸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중신이었다는 사실은 수부타이가 몽골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이후에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좋은 경험을 쌓긴 했지만 몽골군의 군 체계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수부타이는 처음에 사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책임이 무거워지고 막중해지니까 시포의 지휘관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포의 지휘관을 칭하는 칭호가 바토르였습니다. 수부타이는 바토르란 칭호를 아주 좋아해서 스스로도 아주 오랫동안 바토르란 칭호를 즐겼었는데요. 이 점은 자기가 일반적인 사병이었다가 어느 정도의 책임자로 발돋움한 이때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했던 게 시포의 지휘관이었다고 해도 일단 수부타이가 속해 있는 군집단이 최정의 엘리트 군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칭기스칸은 자신의 엘리트 군집단을 캐시크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조직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 칭기스칸의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수부타이는 1000명 정도 되는 캐시크의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부타이 스스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이 시절에 수부타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이걸 몽골 미사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부타이가 테무친에게 맹세했다. 쥐가 되어 거두어드리겠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되어 밖에 있는 것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덮개 모전이 되어 덮어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 모전이 되어 집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충성의 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전천막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맹세는 제가 앞서의 상황극들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수부타이는 14살까지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그리고 기병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사 차원에서는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이런 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병사 개인으로서 가지는 이런 역량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수부타이가 가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점은 작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휘자 입장에서 병사들을 어떻게 집단화해서 군대로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런 관점과 전략들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배워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어깨너머로 분위기나 지휘관들의 논리와 생각을 습득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몽골군 전략의 묘를 모두 다 흡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1197년은 수부타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가 몽골군에 합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휘관으로서 활약하기 시작한 그런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살이 된 그가 활약했던 전투는 메르키트 정벌전이었고요. 그의 활약에 대한 기록은 중국 쪽의 문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7년 테무친은 앙숙인 메르키트를 공격했다. 중국 연대기 작가들이 남긴 전쟁 자료에 따르면 수부타에는 100명가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백호를 지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몽골군에는 병사 수가 1000명이 넘는 연대, 즉 천호가 없었고 연대의 지휘는 항상 테무친 수하의 상급 지휘관들이 맡았었다. 아직 몽골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탓이었다. 중국의 문헌에서는 메르키트족과의 전쟁에서 수부타이가 했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테무친이 메르키트 공격을 앞두고 무관회의를 소집했다. 그가 물었다. 누가 먼저 공격하겠는가? 그러자 수부타이가 자원을 했고 테무친은 그의 용기를 높이 사며 민첩한 병사 100명을 맡겼다. 그런데 수부타이는 오히려 자기가 이끌어온 병사로 임무를 맡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메르키트의 막사로 이동한 수부타이는 테무친을 배반하고 메르키트에 귀부하는 척했다. 수부타이의 말을 믿었던 메르키트족은 침략 대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몽골군이 창장강, 즉 티벳에서 상하이까지 가로지르는 중국 최대의 강에 이르렀을 때 기습을 당했고
장수 2명이 포로로 잡히는 참패를 하고 말았다. 백호의 지휘관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수부타이의 영광스러운 승리였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메르키트와의 전쟁에서 수부타이가 백호의 지휘관으로서 활약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 측의 기록에 따르면은 수부타이는 상당한 지장으로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르키트에게 거짓 항복을 한다는 그런 계책을 세웠고, 상대방이 그거를 순순히 믿을 정도로 상당히 모략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대비가 소홀해진 적을 100명 정도 되는 군사로 순식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거는 수부타이가 이미 몽골군의 아주 오랜 핵심 전략을 습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몽골군의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1차적으로 적의 방심을 유도해서 적이 경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거나 망구다이 전술 같은 경우는 적을 유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습 혹은 포위를 해서 섬멸하는 이런 전술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의 중신이었던 형 젤메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주요한 작전 회의에 입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몽골군의 전략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벌써 뼛속 깊이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키트와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보인 수부타이가 그 다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6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력을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칭기스칸이 자기의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옹칸, 그러니까 토오릴칸과 의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자무카의 시기를 받아서 옹칸과 자무카의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대패를 당하게 되는 전투는 카라칼지드 사막전투라고 하고 소설 속 역사의 칭기스칸 편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아주 특별한 게 전투 자체에서 칭기스칸이 대패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칭기스칸이 놀랍게도 빠르게 그 세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칭기스칸이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적이 방심한 사이에 급격하게 세력을 회복한 다음에 적을 기습함으로써 옹칸과 자무카의 세력을 크게 제압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라칼지드 사막전투 이후에 수부타이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3년에 자무카와 옹칸은 남은 부족들을 끌어모아 대군을 형성한 뒤 붉은 버드나무 땅에서 테무친과 전투를 벌였다. 수적으로 매우 불리했던 테무친의 군대는 연합군과의 싸움을 무승부로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카라칼지드 사막전투에 참전한 테무친의 약 2만 병사 중 살아남은 이들은 고작 하루 새에 2600명밖에 안 되었다. 테무친과 잔존병들은 동북쪽으로 퇴각하다가 발주나라는 작은 호숫가에 멈춘다. 몽골의 서사시인 몽골비사에 다음과 같은 단락이 있다. 테무친의 곁에 남은 몽골 병사들에게 닥친 시련은 이제 한 사람 앞에 말 한 필밖에 없다는 것과 몽골 병사는 대개 세 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행렬을 선도할 말이나 짐을 나를 동물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은신할 곳이라곤 천막 대신 숲속 나무들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발주나 호숫가의 상황도 이렇게 초라한 몽골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시기 호수는 물이 거의 말라 있어 물을 마시려면 흙탕물을 걸러야 했다. 테무친의 무관은 충성스러운 수부타이를 비롯해 단 몇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몽골은 싸움에서 패한 지도자를 버리고 새 거처를 찾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테무친은 역경을 함께해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예난을 향해 오랜 행군을 할 때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처럼, 혹은 아젠크루 전투에서 헨리 5세와 함께했던 극소수의 용사들처럼 발주나에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이후 죽을 때까지 데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테무친은 이들에게 테르칸이라는
특별한 군사제도를 만들어 부와 명예를 주었다. 중범죄라 하더라도 9번의 사명권이 주어졌고 칭기스칸의 거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전우들에게 감사하는 테무친의 마음은 페르시아 문헌에 드러나 있다. 다음은 해당 문헌의 기록이다. 공경에 처한 자신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은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은 테무친은 자신의 두 손을 꼭 마주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자신은 기쁨과 슬픔을 그들과 함께하겠노라 약속하고 만약 약속을 저버린다면 발주나의 흙탕물이 되리라 맹세했다. 그리고 테무친이 바로 그 흙탕물을 마시자 무관들이 연이어 한 명씩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발주나에서 맹약한 칭기스칸의 무관 19명은 훗날 충성심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오래전 자신이 했던 맹세를 충실히 지키며 칭기스칸의 곁에서 사나운 몽골의 바람을 막아주었던 수부타이도 있었다. 1년이 채 못되어 테무친은 자신의 시족을 규합하고 군대를 재정비한 뒤 옹칸의 군대를 기습 공격해 좁은 통로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다. 비록 옹칸과 그의 아들은 탈출했지만 케레이트군은 괴멸되었다. 테무친은 남아있는 케레이트군을 자신의 군대로 잡아가 노예로 만들었고 케레이트족은 더 이상 독립적인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1203년에서 1204년의 겨울 테무친은 몽골 동쪽과 중앙지역을 모두 통치하는 지배자가 되었다. 카라칼지드 사막전투에서 패배한 테무친을 수부타이가 계속 수행해서 발주나 호숫가에서 맹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수부타이의 활약을 몽골군 조직 내의 역할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수부타이는 14살에 열정으로서 몽골군에 합류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간 다음에 시포장으로 임명이 되죠. 이 시포장의 직위를 뜻하는 게 바토르라는 칭호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처음으로 소수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었던 이런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여기고 이 바토르란 칭호를 천호 혹은 만호를 이끌게 됐던 그런 지휘관이 됐을 때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핵심 전략을 흡수하면서 백호장이 되었던 시기에는 메르키트에게 거짓 항복을 하는 계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기가 과거에 칭기스칸의 모전천막이 되겠다는 그 맹세를 카라칼지드 사막전투 이후에 지키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소개했듯이 카라칼지드 사막에서 패배하고 칭기스칸은 불과 1년 안에 옹칸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옹칸과 그 아들을 나이만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1204년에 나이만 정벌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수부타이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부터 수부타이가 천호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때 제베가 이끌었던 4개의 천호 중에서 하나의 지휘관이 바로 수부타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원래는 수부타이가 제베의 휘하에 있던 지휘관이었는데 수부타이와 제베가 함께했던 서방 원정에서는 수부타이가 지휘관 그리고 제베가 부관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드린 겁니다. 나이만 정벌전에서 천호장까지 맡은 수부타이는 나이만 공략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 몽골군이 제압했던 메르키트가 후방에서 모반을 하게 되는데 이 모반을 평정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파견이 된 겁니다. 독립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만호장으로 임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부타이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군대를 맡는 고위 전투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비록 그가 연대급 전투 지휘관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메르키트 왕자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기 전까지는 여러 연대로 이루어진 대군을 단독으로 지휘해 본 적은 없었다. 이전의 경험들은 전체 지휘 아래 작전부대에 속한 일부 부대를 지휘하며 싸운 것이었다. 수부타이는 메르키트족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크고 독립적인 지휘권을 얻어 본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몽골 서사시인 몽골비사는 수부타이가 테무친에게 직접 받은 지시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지시들 중 첫 번째는 수부타이에게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라고 역설하는 테무친의 담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테무친이 수부타이에게 말하기를 그들 메르키트족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대 수부타이는 송골매가 되어 나라가 잡도록 하라. 만약 땅굴 토끼가 되어 발톱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대는 쇠지라가 되어 두들겨가며 찾아내어 잡아버려라. 물고기가 되어 바다로 들어가면 그대 수부타이는 투망이나 예인망이 되어 모조리 잡아올리도록 하라. 하지만 테무친이 수부타이에게 내린 지시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다소 어리둥절하다. 그가 지휘관인 수부타이의 지휘와 경험에 전혀 필요하지 않을 듯한 아주 기본적인 몽골 군사 기술들을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테무친이 수부타이에게 지시하기를 또한 그대는 높은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가라. 갈 길이 먼 것을 생각하여 군마가 야위기 전에 아껴라. 말이 몹시 지치기 전에 체력을 보존하도록 하라. 거세마가 야위어버린 뒤에는 아껴도 소용없다. 테무친은 아마도 수부타이가 몽골 초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우량카이족인 그가 몽골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도 제대로 탈 줄 몰랐다는 점을 떠올린 모양이다. 이러한 내용은 몽골 하급 무관에게도 상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부타이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다. 반면 몽골 서사시인 몽골비사에서는 다른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그저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꽤 자세하게 묘사했을 수도 있다. 테무친이 수부타이에게 쓰는 화법은 다른 서사시에 등장하는 전투 지휘관들이 쓰는 화법과 비슷하면서도 순수하게 시적인 느낌도 준다. 이야기 내내 테무친은 수부타이에게 계속해서 기본적인 군사기술을 알려준다. 몽골 비사 속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테무친이 지휘관들에게 전술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수부타이에게 내린 지시만큼 구체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내용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 수부타이가 몽골 초원지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테무친이 수부타이의 군인 정신을 높이 샀지만 그가 더 큰 지휘권을 단독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부타이를 메르키트족과의 전투에 내보내 처음으로 대규모 단독작전을 지휘하게 한 것은 수부타이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몽골 서사시에는 수부타이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하여 용감한 수부타이는 철수레를 이끌고 전쟁터로 떠났다. 추강의 강둑에서 톡토아베키의 아들들을 덮쳐 적군을 괴멸시킨 뒤에 돌아왔다. 수부타이가 남아있는 메르키트족을 섬멸하는 동안 제베는 나이만의 마지막 왕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자무카도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1206년 호랑이의 해 5월 거의 50년 만에 모든 몽골 시족이 단 한 명의 민족 지휘자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바로 칭기스칸이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는 수부타이가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을 거쳐서 메르키트 모반 평정에서 사실상의 만호장에 임명이 되고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칭기스칸은 수부타이가 출병하기에 앞서서
수부타이가 이렇게 큰 군대의 지휘관을 처음으로 맡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수부타이가 몽골의 초원 출신이 아니라 삼림부족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했는지 노파심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칭기스칸의 노파심을 불식시키고 몽골군의 지휘관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수부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수부타이가 철수레를 몰고 메르키트를 정벌하러 갔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 때문에 수부타이는 철수레라는 캐릭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수부타이와 철수레에 얽힌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비사에서 수부타이의 전투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다소 헷갈리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대목이다. 소에해 테무치는 수부타이의 군대를 철수레로 무장시켜 톡토아베키의 아들들과 그 추종자를 쫓게 했다. 폴칸과 프랜시스 클리부스는 이 기록에 등장하는 태묵의 테르겐이라는 말을 철수레로 번역한 반면 또 다른 학자인 르네 그루세는 수부타이가 험한 지역과 협곡에서 메르키트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특수 전차라는 의미로 철골 전차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몽골족이 언제나 그런 험난한 지형에서 전투를 치렀고 메르키트족과의 전투를 전후로 철수레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수레를 언급한 부분은 다소 난해하지만 몽골군이 일찍이 철을 사용했다는 점을 짐작해야 한다. 몽골족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테무친의 군대는 적은 양의 철제 무기와 도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창과 화살은 대부분 불에 달군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몽골 비사에서는 이 무기들을 제조하고 끝을 뾰족하게 하는 데 사용된 화살칼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갑옷과 투구는 금속이 아니라 삶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젖은 상태에서 모양을 잡으면 마르면서 형태가 완성되었다. 유목민인 몽골족이 주기적으로 이동하고 주거 형태도 불안정했던 것은 대체로 야금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대신 몽골족은 삼림부족과의 거래에 의존하며 철기를 제공했고 자르치우다이 같은 떠돌이 대장장이들은 봄에 몽골족을 찾아 철제 무기와 각종 도구들을 수리하거나 새 물건을 팔았다. 몽골 여성들이 철제 무기를 줍기 위해 전쟁터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에 철제 화살촉과 창촉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것만은 분명하다. 1206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에서 몽골족은 중국의 철기군을 접하게 된다. 그 후 몽골군은 철제 무기와 투구를 비롯해 철기 일체를 대규모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및 서구 세력과의 전쟁에서 몽골은 금속공을 사륙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몽골로 데려가거나 군대에 배치해 장비를 계속 손볼 수 있게 했다. 러시아에서는 금속공의 인재 유출이 워낙 심각해 몽골군이 휩쓸고 간 뒤 다시 길러냈는데 2세기도 넘게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몽골 비사를 통해 철수레와 대장장이의 아들인 수부타이와의 관계를 유추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수부타이는 아마 몽골군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군대가 장기간에 걸쳐 먼 곳에서 큰 전투를 벌이면 수리해야 하는 철제 무기와 갑옷, 다른 도구 등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동식 대장간이 필요한데 그 대장간이 바로 철수레라는 점이다. 1205년에 테무친의 군대가 철제 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몽골 비사는 철제 무기가 흔히 사용되던 1240년과 1260년 사이에 쓰였다. 아마 연대기 작가가 자기 시대의 상식을 수부타이 시대에 적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고대 연대기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성경에서는 다윗 군대가 철병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마도 다윗의 사후 4세기나 지난 뒤에 썼을 성경 연대기 작가가
연대기를 단순하게 수정하면서 다윗의 군대에도 같은 시대적 사실을 적용한 듯하다. 둘째, 수부타이가 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몽골 군대의 고질적인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몽골 전차에는 기원전 3000년대부터 고대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흔히 발견되던 단단한 나무 바퀴가 달려 있었다. 이 바퀴에는 바퀴살이 없고 가운데가 뚫려 있지 않아 만들기는 쉬웠지만 험준한 지형에서는 망가지기 일쑤였는데 이는 수메르와 이집트 군대에서도 겪었던 문제였다. 대체로 나무가 없는 초원이나 가파른 산에서 활동하던 몽골군이 망가진 전차 바퀴를 고칠 나무를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장장이의 아들인 수부타이가 나무 바퀴 대신 중국과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철퇴 바퀴를 제작하자는 해결책을 내놓았을 수 있다. 철퇴 바퀴 때문에 바퀴는 더욱 튼튼해졌고 거친 지형에서 파손되는 일이 줄어들었다. 철수레는 몽골 비사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2번 모두 수부타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R.P. 리스터라는 연구자는 칭기스칸을 다룬 역사서에서 수부타이와 철수레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부타이는 곧 거구로 성장했다. 초원에는 그를 태우고 멀리 갈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는 대부분 철 전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스터의 저서에는 수부타이가 비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인용이 없다. 중국 신아시아 논집에 있는 수부타이의 초상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다. 호랑이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의 이 초상화는 수부타이가 분명 흉포한 전투사임을 말해주지만 그림 속의 수부타이는 결코 뚱뚱하지 않다. 같은 연대기에 실린 다른 몽골 장군들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몽골 비사에서는 수부타이와 4마리 충견이 나이만족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1205년 수부타이와 철수레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 후 1221년에 대규모 기마군단을 이끄는 수부타이와 제베는 말을 타고 1600km 이상을 이동해 카스피해 주변을 습격한다. 그러다가 1224년 칭기스칸이 수부타이를 다시 중앙아시아의 막사로 불러들이자 수부타이는 칸의 명령을 받아 말을 타고 홀로 16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났다. 수부타이가 철 전차를 타야 할 정도로 뚱뚱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